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니쌤 이동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허니쌤 국어 문법 문제집 977제 단어 형성법 관련해서 116번부터 225번까지 있는 파트인데요. 116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문제풀이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론을 이론 시간에 버금가게끔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어요. 선생님의 문법 이론 수업과 더불어서 이 문제풀이 수업을 병행하는 거니까 이론을부터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이 문법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쌤의 간단한 해설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통사적 합성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해당하는 단어로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개념은 그렇죠.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 즉 실질 의미 있는 것. 여러분들 필기해 주시고요. 실질 의미. 어떤 그 단어의 중심적 의미가 있는 것을 어근이라고 하고, 근데 그 어근과 어근이 결합할 때 우리말의 일반적인 문장 구조에서 나타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을 통사적 합성어라 그러고, 그렇지 않은 것을 비통사적 방법이라 하고요. 선생님한테 이론을 배운 친구들은 통사적 합성어의 방법으로 7개의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은 비통사적 방법에 3개가 있었다라는 것 정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1번에 있는 단어, 밑줄 그은 단어부터 통사적인지 비통사적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굶주리는요, 빵으로 굶주린 배를 채웠다. 굶주리는 여러분 굶다, 즉 굶주리다라는 기본형에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굶다라는 어근과 줄이다라는 어근, 2개의 어근이 결합한 합성어인데 우리가 여러분 일반적인 문장 구조에서 많이 나오는 것이 용언의 어간과 용언의 어미는 짝이 됩니다. 즉 여기서 용언의 어간인 굶다에는 고라는 어미가 있어야지만이 굶고 줄이다, 즉 연결어미가 있어야지만이 통사적인데 이 고가 없이 단어 형성이 됐으니 얘는 이제 비통사적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2번은 늦더위는 여러분 늦다 플러스 더위, 이렇게 용언이 체언을 꾸미게끔 형태를 바꿔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떤 어미가 와야 되냐면 관형사형 전성 어미인 은이라는 어미가 와야 되는데 오지 않아서 비통사적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요 늦더위는 좀 주의해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사전에 늦다라는 뜻을 가진 접두사가 있거든요. 만약에 이 늦더위에서 늦이 접두사로 분석이 된다면 얘는 이제 파생어가 되는 거니까 합성어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늦더위는 이렇게 비통사적 합성어가 될 수도 있고 파생어가 될 수도 있다. 이 2가지를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3번 먹을거리다. 먹을 무언가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먹다라는 용언의 어간 다음에 을이라는 연결음, 이때 연결어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거리라는 체언을 꾸며주는 관형사형 전세형 전성 어미잖아요. 거기다가 거리라는 명사가 결합한 것, 이것이 이제 어간에 관형 전성 어미가 있어서 요것이 이제 체언을 꾸며주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얘는 통사적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정답이겠고요. 4번의 검불근은 여기 1번의 굶주림과 같은 형태로서 붓다 라는 단어인데요. 여기 보시면 검다라는 용언의 어간이 있으면 여기에 고라는 연결어미가 있어야 되는데 연결어미가 없이 또 다른 용언 붓다와 결합해 있잖아요. 그래서 비통사적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5번에 부슬비는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 어근의 형태들을 분석하다 보면 부슬과 비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고요. 부슬은 부사인데요.
아이고, 필기가 부사인데요. 부사가 명사를 꾸미는 거는 우리 국어에서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가 비동사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답이 3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하자면 부사는 주로 용언을 수식하고 다른 부사나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게 부사의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물론 대중에는 명사를 수식하는 것도 일부 있긴 있지만 우리가 통사, 비동사라고 할 때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117번 볼게요. 맨손 체조와 단어의 구조가 동일한 것은 했을 때 우리가 이론에서 배웠던 직접 구성 요소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IC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이 합성어라든가 파생어가 어근이 둘 이상 또 복잡하게 있을 때 과연 그것이 의미 단위로 한 번 쪼갰을 때 어떻게 쪼개냐, 즉 어떤 단어죠, 한 단어를 직접 이루고 있는 두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 나오는 요소다. 그러면 이것이 맨손 체조를 예를 들면 이게 맨이 접사이기 때문에 손체조가 맨이냐 아니면 맨손 체조이냐, 요게 이제 고민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거 알아야 되냐면 이 단어에 분석하려는 이 단어의 실질 의미가 무엇이냐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질 의미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맨손 체조는 맨손으로, 즉 운동기구라든가 도구 없이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손으로만 하는 체조이다. 그래서 맨손 체조는 이렇게 맨손과 체조로 크게 두 부분으로 IC 분석하고, 그럼 체조는 뭐 그대로 더 쪼갤 수 없죠. 이대로 그냥 명사. 맨손은 이게 또 맨과 손으로 또 분석할 수 있죠. 맨은 접사, 손은 어근. 그래서 파생어근인 맨손이 하나의 어근이 되어서 체조인 어근과 결합해서 합성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얘는 파생어가 하나 있는 합성어다, 이렇게 해서 설명도 합성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맨손은 파생어이지만 파생어가 단어 형성의 일부 구성 요소가 되면 얘는 어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맨손 체조의 맨손이라는 어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합성어가 되는 것입니다. 자, 놀이터를 이제 분석해 보면 놀이터는 놀이하는 터예요. 이렇게 수용도로 해볼게요. 놀이하는 터이다. 그래서 터는 우리가 어근이에요. 명사여서. 선생님과의 수업에서 동그라미는 어근이고 세모는 접사였음을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또 놀이는 놀다라는 용언의 어근이 이라는 접사를 만나서, 즉 명사를 만들어 접사를 만나서 하나의 어근이 되었으므로 얘는 이제 합성어가 되겠고, 맨손 체조와는 스타일이 같지 않죠? 맨손은 앞에 접수사가 와야 되는데 접수사가 안 왔잖아요. 자, 볶음밥 볼게요. 볶음밥은 여러분 실질적 의미죠. 여기 실질적 의미가 무엇이죠? 볶음밥이죠. 뭘 볶아서 뭐 돼지볶음밥, 뭐 김치볶음밥. 저는 개인적으로 김치볶음밥을 너무 좋아해요. 김치를 볶았어, 거기에 밥을 얹었어, 이런 의미니까 볶음 플러스 밥이 맞겠죠? 이렇게 IC 분석하면. 그러면 밥은 뭐 그대로 끝났고요. 하나의 어근이 되겠고요. 볶음은 볶다의 음이라는 접사, 볶다의 복은 실질 의미죠. 음은 이제 명사 파생 전미사가 돼서 그래도 하나의 어근이 되는 것이죠. 여기 놀이터와 볶음밥은 똑같은 구성 요소 되겠네요. 어근, 접사, 어근. 어근, 접사, 어근이니까. 맨손체와 같이 않겠죠? 3번 단팥죽은요, 여러분. 단팥죽은 단팥을 쓴 죽일까요? 아니면 팥죽인데 설탕을 집어넣어서 달게 더 만들었을까요?
단팥이라는 팥이 없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얘는 단 팥죽 이렇게 분석하면 되겠고요. 그러면 팥죽은 또 이제 팥죽은 팥과 명사 팥과 죽이라는 어근과 어근이 결합해서 하나의 합성어가 어근이 된 것이고요. 단은 달다, 달다의 니은 전성 어미죠. 얘는 이제 어미가 결합해서 어리에 탈락한 형태예요. 그래서 어쨌든 얘도 하나의 어근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보시면 그래서 이제 그래서 보시면 얘가 이제 통사적이냐 할 때는 용어는 관형사형이 있어서 체언을 꾸며주는 거니까 통사적 합성어가 되겠고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접사가 하나도 없으니 면세조와는 거리가 있네요. 그 다음에 나들이옷 볼까요? 나들이옷은 나들이가 이제 외출하는 거잖아요. 나들이 할 때 입는 옷이니까 이렇게 크게 쪼갤 수 있겠죠? 옷은 뭐 그대로 끝났죠. 더 이상 쪼갤 수가 없으니까 하나의 어근일 것이고요. 나들이는 여러분 나들다에 이가 붙었어요. 그래서 접사이고요. 나들다는 또 이렇게 나다, 들다 이렇게 해서 어근 된 거예요. 어근이 하나의 비동사적 합성어, 즉 나고 들다가 아니니까 얘는 이제 비통사적 합성어가 돼서 하나의 어근이 된 상태에서 접사와 결합했죠. 그래서 파생어인데 하나의 어근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합성어가 되겠죠. 여러분 이거 좀 복잡하니까 합성어나 파생어의 일반적인 형태를 많이 익힌 다음에 그것의 의미 관계에 따라서 접사가 붙어서 파생어가 됐는데 합성어의 어근이 되면 하나의 단어로서 어근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4번도 안 되겠네요. 그죠? 민물고기는 여러분 민물에 사는 고기이죠. 민물에 사는 고기여서 고기는 뭐 더 이상 쪼갤 수가 없죠. 하나의 어근이 될 것이고, 민물은 우리가 담수에서 이제 바닷물이 아닌 육지의 강이라든가 호수 이런 것들을 민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민이 접사이고 물이 어근이랍니다. 그럼 민물은 하나의 어근이 되겠죠. 이것과 맨손체제와 구조가 똑같죠. 접사 어근 접사 어근이니까 정답이 5번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118번 보겠습니다. 제시된 문장을 형태소 단위로 나누었을 때 의존 형태소이면서 실질인 것을 모두 찾아 쓰시오. 이거는 여러분 그냥 보자마자 용언의 어간만 해당된다라고 바로 가셔도 괜찮습니다. 왜? 쌤이랑 그렇게 공부했으니까. 용언의 어간은 어미와 결합하기 때문에 항상 의존이에요. 그런데 의존 형태소 조사라든가 어간, 어미, 접사 이런 것들은 다 의존 형태소인데 용언의 어간만 실질 의미가 있는 거이기 때문에 용언의 어간만 바로 고르면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형태소 분석 한번 해보고 다 같이 한번 따져볼까요? 자, 그는 여기서 우리가 체언과 조사는 분석할 줄 알아야 되고요.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또 쪼개야 됩니다. 어미는 또 이제 어미의 종류가 좀 많이 있어요. 여기는 선어말 어미라든가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 정도는 이제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어쨌든 가장 작은 의미 단위로 나눴을 때 그는 낯빛이 새하얗게 되었다. 이렇게 형태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 11개의 형태소가 있고요. 우리가 자립인 것,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이런 것들 조사는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다 자립이에요. 그는 대명사라서 자립입니다. 조사는 자립이 될 수 없어요. 체언과 항상 결합하는 조사는 다 의존 형태소가 되겠습니다. 체언은 자립할 수 있어요. 저 사람 누구야? 넌 이름 뭐야? 이동원 이름만으로 충분하게 자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낯은 얼굴이에요. 얼굴을 가리키는 고유어이기 때문에 이것도 자립이고, 빛이 있다. 명사니까 자립이죠. 새하얗다. 이거 접사이고 하얗은 용언의 어간이니까 자립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용언의 어간 어미도 자립할 수 없지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의존 되겠고, 또 여러분 형태소 분류할 때 자립과 의존이냐 아니면 실질과 형식이냐로 또 나누잖아요. 그럼 두 번째 기준이 실질과 형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자립은 100% 실질이라고 했습니다. 설이라고 썼네요. 자립은 100% 실질. 자립은 100% 실질. 자립은 100% 실질. 그 나머지가 의존인데, 의존 중에서 용언의 어간은 실질. 나머지 조사, 접사, 어미, 용언의 대도 용언의 어간이니까 실질이네요. 하나 더 추가, 설이라고 했네요. 추가, 어미, 형식, 다 어미, 형식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형태소를 분석할 때 각각의 형태소로 분석하는 것도 어렵지만 자립이 몇 개냐, 의존이 몇 개냐, 실질이 몇 개냐, 형식이 몇 개냐, 이런 거 따지는 것도 굉장히 고난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 유심히 잘 보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단어의 실질 의미가 무엇이냐, 그래서 실질 의미가 있는 어근으로 볼 것이냐 접사로 볼 것이냐 아니냐를 따져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결국 그래서 어느 한 단어의 실질 의미를 잘 알려면 결국에는 모든 언어학습 바탕인 어휘력을 잘 길러야 될 것이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19번 보겠습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밑줄 친 문장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밑줄을 일부러 안 그었어요. 여러분 주의하라고. 자, 띄어쓰는 단위를 어절이라고 합니다. 몇 어절이라고 하죠. 이 어절을 자립하여 쓸 수 있는 부분과 조사로 분석하였을 때 분석된 각각을 단어라고 합니다. 단어는 자립할 수 있는 말과 분리할 수 있는 말을 단어라고 하죠. 형태소는 단어를 분석한 단위이며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이다. 형태소는 뜻의 성격에 따라 실질과 문법적 의미가 있다. 형식 형태소는 그래서 문법적 의미라고 배웠죠. 또 자립할 수 있는 데 따라서 자립과 의존으로 나눌 수 있다. 문법의 이론을 설명했습니다. 자, 밑줄 친 문장 분석한 거 동그라미 1번부터 살펴볼까요? 밤낮은 자립 형태소로만 만들어진 한 단어이다. 한 단어가 맞습니다. 우리가 단어 합성어할 때 우리가 융합합성어라고 공부했었을 겁니다. 새로운 의미가 어근과 어근 결합해서 그 어근의 뜻이 아닌 새로운 의미로 변화된 것을 융합합성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밤과 낮은 새로운 의미로서 늘, everyday, 그러니까 늘 일만 한다, 공부만 한다, 늘 사랑만 한다, 뭐 이런 의미로 쓰이는 것이죠. 그러면 밤이라는 명사와 낮이라는 명사로 쓰였으니 자립 형태소가 맞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랬으니까. 전체가 4어절이다. 어절은 띄어쓰기 단위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띄었었는데 덩어리가 그는 밤낮으로 일만 한다. 네 덩어리잖아요. 그러니까 내 4어절이 맞고요. 단어는 7개다라는 말은 품사, 국어의 품사 9개 중에서 몇 개냐를 고르는 것입니다. 그럼 요거 지워서 품사는요, 대명사 는 조사, 밤낮 명사 한 단어, 으로 조사, 일 명사, 만 조사, 한다 동사 되겠습니다. 다시요. 그는 대명사, 는 같은 경우 조사인데 우리가 보충된 의미인 보조사, 밤낮 명사, 으로는 우리가 부사격 조사 같이 알아둡시다. 조사 적어주시고요. 일은 명사, 만은 보조사, 한다는 동사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다의 서너말음이 한다, 니은 붙여서 말이 되니까 동사입니다. 형용사는 말이 안 되죠.
자, 단어 7개 맞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니까 맞네요. 맞고요. 그 다음에 다른 말에 기대지 않고 쓰일 수 형태소. 기대지 않는다라는 말은 자립한다는 얘기입니다. 자립 형태소를 이제 분석해 볼까요? 이 아래에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단어보다는 형태소가 같을 수도 있고 좀 더 분석될 수 있어요. 그 같은 경우는 단어 하나가 형태소 하나죠. 는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밤낮은 한 단어지만 형태소는 밤과 낮 2개죠. 으로는 역시 하나이고 일만 한다는요 이제 어간과 선어말 어미 다 어말 어미 해서 하나 둘 3개 이렇게 쪼개야 됩니다. 형태소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3, 4, 5번 중에서도 있으니까 그는 대명사라서 자립입니다. 자, 명사는 자립이라 그랬죠. 일도 자립입니다. 나머지 조사, 으로 조사, 하, 니은, 다에서 용언의 어간, 어미는 다 의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로 쓰진 않을게요. 또 자립은 다 실질이라 그랬죠. 근데 용언의 어간은 의존 중에 실질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실질 형태소는 5개가 되겠네요. 여기 자립 형태소 다 포함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자립 형태소는 몇 개냐라고 했을 때 하나, 둘, 셋, 4개다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4번 실질적인 뜻은 있으나 자립할 수 없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자립할 수 없다는 얘기는 의존 형태소를 고르라는 것이고 실질과 의존이 동시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용언의 어간만 고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존인데 실질인 것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4번이 적절하지 않은 게 되겠습니다. 5번에 한다는 니은 선어말 어미죠. 대신 엇을 써서 시체를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얘는 이제 현재의 의미이고 엇은 과거 시제. 그러면 하다에 엇이 붙으면 축약이 되어서 했다 이렇게 쓰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120번 살펴보겠습니다. 합성어의 종류가 통사, 비동사도 있지만 또 여기처럼 대등, 종속, 융합 이 3가지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등이라는 것은 우리가 논밭처럼 논이라는 실질적인 의미가 있고 밭도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시골에 갔는데 논도 있고 밭도 있는 거예요. 논밭을 먼저 말하든 이렇게 밭논이 많다 이런 단어를 만든다 하더라도 원래 있는 논밭이 어디로 가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대등이라고 하고요. 종속이라는 것은 수식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책가방이라는 단어를 쌤이 설명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책가방은 책을 담는 가방이에요. 가방 안에는 책이 없어요. 가방가에 갔는데 책가방 주세요 하는데 왜 가방만 줘요? 책은 왜 안 줘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무슨 말이냐? 이렇게 했을 때 가방과 책으로 하면 안 된다. 책을 담는 가방 이게 수식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종속이고 융합은 앞에서 우리가 밤낮 공부했듯이 밤낮이라는 단어에서 새로운 의미 119번에서 문제 풀었었잖아요. 원래 의미와 다른 새로운 의미로 쓸 때를 융합 합성어라고 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아시면 돼요. 자, 그냥 다 같이 볼게요. 부슬비, 부슬부슬 내리는 비예요. 이렇게 꾸며주고 있지요. 그래서 종속 되겠습니다. 춘추는 이게 원래 봄, 가을의 원래 의미지만 이것은 어르신들의 나이를 높여 부르는 말로 의미가 새롭게 됐어요. 융합합성어가 되겠습니다. 융이라고만 쓸게요. 돌다리는 돌로 만든 다리인데 다리만 있고 돌은 없죠. 대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돌로 만든 다리여서 종속합성어가 되겠고요. 손위는 손바닥의 위쪽이에요. 손의 위쪽, 손등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손의 위쪽인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촌수, 그러니까 우리가 나보다 나이가 많다 그게 아니라 친족의 어떤 학렬, 나보다 더 뭐랄까 학렬이 높아 친족들 그 이름을 부르는 말, 친족을 높여서 이제 나보다 더 친족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이 나보다 더 학렬이 높아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의미로 된 것이기 때문에 융합합성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 위는 여러분, 우리가 쌤의 선생님이 있고 선생님 아래에 여동생이 있어. 여동생의 남편이 있어. 내가 선생님이 나이가 42이고 여동생의 남편도 42야. 나랑 동갑이야. 그런데 내 여동생은 나보다 더 어리잖아. 학년이 나보다 더 아랫단계란 말이지. 그러니까 나와 내 여동생의 남편의 관계는 우리가 형님 그리고 동서 매제 이런 관계야.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우리의 여동생의 남편이 나를 부를 때 손위, 처남 이렇게 부르지. 나는 매제 이렇게 부르고. 나이 같기 때문에 서로 존대하긴 하는 거야. 손위라는 말은 나보다 학년이 더 높은 사람을 이럴 때 손위라고 해. 손 아래는 없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집 가거나 결혼하면 촌수를 복잡하게 따져야 된다라는 거야. 촌수 이런 것들. 융합합성어라는 것. 우짓다는 울기도 하고, 이거는 울다 그리고 막 소리 지르다 할 때 그 짖다야. 그래서 이거는 둘 다 울기도 하고 짖기도 하고 우는 거니까 대등이라고 봐야 됩니다. 등산이 조금 헷갈릴 텐데 이게 오르다 하고 산이잖아. 그러니까 산에 오르는 게 더 포인트여서 이것이 종속합성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오르냐? 산에 오르는 거다. 즉 이제 책가방은 가방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엄밀하게 의미에 이거는 그냥 꾸며준다라는 의미로 등산 같은 경우는 종속합성어로 봅니다. 높으다는 높기도 하고 푸르기도 한 것이죠. 이거를 어근을 푸르다 높다 해도 상관은 없겠죠. 그래서 대등이 될 것이고, 검버섯은 이게 검다 플러스 버섯이라는 원래의 단어의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새로운 의미로 나이가 드신 분들, 어르신들 이제 피부에 검은색 반점 같은 거 있잖아요. 피부가 노화하면 생기는 것인데 그것을 이르는 말로 검버섯이라고 하기 때문에 얘는 이제 융합합성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종속만 고르는 거니까 부슬비, 돌다리, 그리고 높으다 아니고 등산, 기역, 디귿, 비읍 2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12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어근과 접사가 짝이고 이것의 의미 연결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한 단어가 접사가 어떤 것인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손은 손인데 맨손이에요.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것, 접두사 맞고요. 옷인데 새로 마르는 옷이다. 이거는 새라는 관형사가 결합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접사가 아니라 관형사 어근이라서 합성어가 되겠죠. 그러니까 2번이 틀렸습니다. 웃옷은 역시 웃옷 접사 맞고요. 웃옷 겉에 입는 옷이다. 웃옷을 벗어라, 외투를 벗어라 이런 의미겠죠. 손질, 질은 우리가 걸레 질, 빗자루 질처럼 이것이 자꾸 이제 반복되는 행위를 가리킬 때 하는 거예요. 울보, 보, 꾀보, 잠보 그런 것처럼 어떤 그 특성이 좀 많은 사람을 가리킬 때 보라는 전미사를 씁니다. 그럼 다 이제 어근이고 접미사 맞지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나 모르겠는데 하면은 어쩔 수 없어요. 아직 이거는 여러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과감하게 틀리고 피드백을 통해서 이런 것들도 있구나 라고 아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문제조차도 여러분들이 문법의 이론을 익히는 학습의 요소로 삼자라는 얘기입니다. 모른다고 너무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대충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122번 보겠습니다. 형태소를 한번 분석해 보래요. 자립과 실질을 한번 해보라네요. 그러면 바로 한번 해볼까요? 품사부터 한번 갑시다. 우리 품사도 중요하니까. 나는 1인칭 대명사고요. 는 조사고요. 돌다리는 한 단어예요. 명사죠? 이름을 나타내는 거니까. 르는 목적격 조사. 밟고는 밟다니까 밟는다가 돼서 동사이고요. 물은 실질 의미 명사이고 을은 조사. 중에 을은 여러분 격조사 중에서 목적격 조사, 즉 목적어에 자격을 주는 조사입니다. 건너다는 건넌다니까 동사가 되겠죠. 품사 이렇게 분석했고 형태소를 분석하자면 가장 작은 의미 단위를 쪼갠다면 나는 돌다리를 밟다 어간 어미 체언 조사. 그러니까 어간 어미 체언 조사. 체언 중에서도 합성어 같은 경우는 두 개의 합성어니까 어근 쪼개져야 되겠죠. 건넜다 같은 경우는 이게 용언의 어간과 어미가 이렇게 축약된 형태에는 다시 재구해서 쪼개져야 될 것입니다. 건너, 다 이렇게 분석해줘야 됩니다. 자, 자립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존이 아닌 것들, 즉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자립은 대명사니까 자립이고 조사는 자립이 될 수 없어요. 돌 명사 자립, 다리 명사 자립, 물 명사 자립 해서 하나, 둘, 셋, 네 개가 자립 형태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네 개 있겠죠. 요거 중에 2번, 3번 중에 하나겠네요. 실질은 자립은 다 실질이라 그랬고 용언의 어간 포함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립 이것 중에서 여기 건넜다는 하나의 형태소가 아니죠. 하나, 둘, 세 개니까 될 수가 없겠죠. 자립 4개와 용언의 어간 2개가 같이 있는 3번이 실질 형태소와 자립 형태소를 제대로 분석한 것이다 라고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123번 보겠습니다. 밑줄 친 기억 디귿에 해당하는 예로 순서대로 바른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단어를 이제 형성을 분석할 때 형태소가 하나, 즉 어근이 하나로 이루어진 걸 단위로라 그러고 어근 1개, 그리고 어근 있는 거를 합성어, 어근과 접사, 즉 뒤에 오든 앞에 오든 상관없습니다. 파생어라고 합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기억, 니은, 즉 이렇게 보면 되겠죠?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과는 어근 하나이기 때문에 단 1어이고 군밤은요 구운 밤이어서 굽다라는 실질 의미 밤이라는 명사, 그래서 얘는 합성어가 되겠고요. 건북다, 이거는 굳이 불편하니까 이렇게 표현하니까 다 쓰기 그하니까 맞으니까 동그라미 할게요. 건북다는 검고 북다라는 실질 의미가 있어서 얘는 합성어라서 이게 안 되네요. 파생어가 아닙니다. 2번 하늘은 단일어가 맞고요. 풋과일은 풋 접사예요. 과일이 어근이고요. 얘는 합성어인데 얘는 그러니까 합성어가 들어갈 자리에 얘는 파생어가 왔네요. 안 되고요. 첫사랑은 이 관형사라서 어근이어서 얘도 안 되겠네요. 첫사랑은 합성어니까요. 자, 다시 한번 어근은 동그라미, 접사는 세모이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보고 얘는 파생어다, 얘는 합성어다 이렇게 판단하면 니가 되게 틀렸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무는 단일어 맞고요. 맨발은 파생어입니다. 답다, 답이 대표적으로 용언 만들어주는 용언화 전미사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디귿은 되겠죠. 파생어니까 얘가 안 되고 오시고요. 4번에 마을 단일어 맞고요. 높다, 푸르다 어근이 있으니까 얘는 합성어일 것이고요. 꾀가 명사하고 명사입니다. 보가 전미사니까 얘는 합성어가 되겠네요. 그러면 단일어, 합성어, 파생어니까 정답 되겠네요. 겨울은 단일어 맞죠? 고집쟁이에요. 얘는 파생어입니다.
개살구는 먹지 못하는 살구이기 때문에 파생어입니다. 그러니까 파생어인 건 맞는데 얘가 합성어가 아니니까 5번 정답 아니고요. 4번이 적절하게 분류한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124번 보겠습니다.